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엄청 더울 것 같습니다. 물론 소나기 예보도 좀 있다고는 합니다만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아침은 선선하긴 한데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다들 24도 이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시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은요. 먼저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조천호 대기과학자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기후위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이 기후위기 얘기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구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에 이 날씨나 기온 올라가는 거 보면은 무섭다 이런 생각이 싹 들 그런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는요.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초전도체 이렇게 막 실온에서 붕 떠서 다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 또 관련주가 엄청나게 급등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웬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곧바로 다 꼬꾸라지고 있고 에코프로 회장님도 내부 정보 이용했다고 해서 또 다 되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얘기들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들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박용준 뉴스바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괜찮아요? 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정돈이 엄청 잘 됐네요. 약간 투톤 이런 거요?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도 하고 이 옆에도 싹 깎아내고 네. 확실히 좀 젊어서 그런지 변화가 빠르군요. 자, 이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소식. 저는 그 사람의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뻔뻔하게 쾌유를 빈다 이딴 말 해가지고 내가 너무 정말 솔직히 말하면 너무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쾌유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결국에는 사망을 했고요. 더 안타깝게도 등산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방학 중에 출근하다가 그랬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지난 17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가격당한 후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 여성이 결국 19일 숨졌습니다. 피의자 최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뻔뻔하게 나 강간도 못했으니까 강간 미수라고 해달라 이딴 말을 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강간이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그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면 강간상해, 그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강간살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뻔뻔스럽게도 CCTV 없는 데 골랐고 자기는 강간만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왜 너클인가 뭔가 그런 거 왜 사죠? 인터넷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이런 사람 정말 사형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죠. 아직 확정도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뺏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관용은 죄를 뉘우치고 정말로 정상이 참작될 만한 그 이후에 행동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지 관용을 운운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뻔뻔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은 사람보다 이 사람을 더 신경 써서 생각해줘야 되는가. 저는 이건 매우 반대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겠죠. 본인은 그냥 강간만 하려고 그랬다. 계획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 계획범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피해 여성이 숨졌기 때문에 강간 상해라는 혐의가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 바뀔 때 강간 살인이 적용되냐, 강간 치사가 적용되냐라는 두 갈림길이 있는데요. 강간 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강간 치사죄는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으로 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강간 치사죄는 강간까지는 고의를 했지만 사망까지는 의도하지 않은 경우, 강간 살인죄는 범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까지 미필적 고의가 포함됐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그 결과를 100%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고 행한 경우로 뭐뭐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정도의 의사를 갖고 있을 때도 인정됩니다. 경찰의 선택은 강간 살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의자 최 씨는 어제 취재진 앞에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뭐 본인이 부인하면 뭐 다 인정이 되나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는 거죠. 인터넷에서 너클을 미리미리 준비했고 그 등산로에 CCTV가 없는 걸 또 미리미리 확인을 했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나쁜 짓 저질렀고 그 본인이 강간을 하려고 혹은 강간하는 도중에 무슨 일 벌어질까봐 일단 주변을 다 확인하고 정리하고 본인이 안 잡히려고 증거 안 남기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부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인 사인 밝혀야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인이 뭐 그렇게 밝히는 게 어려운 일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람이 이 너클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그 각도, 뭐 속도, 횟수, 그다음에 그 여성의 몸무게, 본인의 몸무게, 가속도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폭행을 했을 때 상대방이 죽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따지는 거거든요. 이 미필적 고의를 계산할 때는 내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 보이고요. 이 뻔뻔한 이 사람은 정말 단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 범행에 사용된 이 도구, 너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너무 무서운 건데,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같은데, 혹은 영화 같은 데 보면 깡패들이나 이런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서 막 사람 때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호신용품이 아니라 공격무기인데, 이런 걸 쓰고서 사람을 강간만 하려고 그랬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미필적 고의에서 또 얘기 나오는 게 이 범행 도구인데요. 이 너클이라는 게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네. 금속 재질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게 흔히 최근 살인 예고글이 이제 유행처럼 번지면서 주먹을 강화하는 호신용품으로 잘못 알려지자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2배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너클이 이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이거를 호신용품이 아니라 공격무기로 봐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너클을 판매하지 못하고 소지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10,000원 안팎의 가격이면은 너클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이제 이번 사건의 계기로 휴대 금지 흉기로 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네. 자, 이 사람 신원이 지금 사실은 공개가 됐어요. 원래는 그 신상 공개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고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것인지 말 건지 결정한 다음에 나오기로 했는데 이게 JTBC에서 먼저 그냥 공개를 해버렸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93년생이고 초등학교 여성 교사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범행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었고 피해자, 20, 30대 피해자 여성 A씨를 신림동 공원 산책로 둘레길에서 너클로 머리를 가격한 후에 성폭행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 말로는 실패했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그랬는데 이 피해자는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경에 끝내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강간 상해가 아니라 강간 살인죄로 이제 바뀌었고요. 죄명이. 법원에서는 피해자 사망 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도주 우려 같다는 이유로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본인 주장은 성폭행할 생각은 없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혼을 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프로파일러, 경찰, 휴대전화 기록, 마약 투약 정밀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 그냥 때려도 무방비로 맞을 텐데 왜 너클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때렸을까요? 너클 같은 건 남자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행동할 수가 있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이 최윤종, 이 가해자, 이 나쁜 최윤종은 1993년생이고요. 지금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JTBC 측에서 먼저 신상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강간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이런 성범죄자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JTBC에서 나온 얘기죠. 신상 공개도 좋지만 제대로 된 벌이 전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와서 뭐 변명으로 뭐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림동이 요즘에 매우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사실 신림동은 안전한 곳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만 해도 그 동네는 장수생들이 있고 뭐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고 이래서 좀 불안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공부하느라고 그냥 다니는 거지 악의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냥 아름아름 십시일반 좀 도와주는 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막 이랬었거든요. 요즘은 아주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오케이를 다 해주고 왔군요. 그렇죠. 네. 그 한미일 정상회의를 다녀온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오염수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최종 단계에 왔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도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만날 예정인데요.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어민단체에 대해서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밝힌 만큼 이번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를 만나는 일정이 그 사전 절차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대통령님이 부친상 당하자마자 곧바로 미국까지 달려가서 뭘 하고 오셨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바이든이 캠프 데이비드 오세요. 그러니까 나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15년 동안 한 번도 2015년 이후인가요? 예. 2015년 이후에 아무도 초대 안 받았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지. 이것 때문에 간 건지 정말 무슨 정말 큰 현안이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건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갔다 오셔서 뭘 하신 겁니까? 가서? 하루 정도밖에 곁에 안 있었었고요. 금방 오셨거든요. 근데 가서 결과적으로는 바이든하고 노타임하고 서로 우위를 다졌다. 이게 첫 번째 기사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다져가지고 다진 내용이 뭐냐 물어보니까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하고 한국이 동의해줬다. 이거예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아주 편하게 통 크게 동의해줬다. 동의해주러 거기까지 간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뭐 계속해서 해주시죠, 얘기. 예. 일본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방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보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이웃 국가들은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분위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이거를 일본 언론에서는 이웃 국가의 찬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지 않은 것도 이제 일본의 대응에 대한 지지와 이해 이거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게 바로 연결돼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 정상회의를 다녀와서 곧바로 후쿠시마로 향한 걸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전 인수 같은데 보세요. 2015년도에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일본 어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어민단체에 대해서. 이 오염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함부로 우리가 방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관계자의 이해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이번 방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처음에는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반대 시위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다라고 해서 좀 자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가 적절하게 보상해 줄 테니까 좀 기다려. 어차피 하기도 어렵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단체도 좀 일단은 아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이후에 행동이 그냥 딱 거칠게 나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찬성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찬성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이런 게 바로 아전인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주변국, 중국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찬성이다?
우리가 찬성이라고 보여집니까? 사실 이것도 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대통령이 그렇게 찬성을 하겠다는데. 근데 대통령은 그냥 사실상 찬성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 참내원. 게다가 좀 그냥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사히 신문이었나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대통령인가 여당에서 총선 전에 방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제대로 그냥 절차를 따라서 해달라.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절차가 총선 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나 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그러자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매번 일본 언론 말만 듣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민주당은? 정당인지 일본 언론 말만 듣는? 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는데요. 강 대변인은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만 믿으면 안 된다며 도리어 민주당이 반일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왜곡 보도를 했으면 일본에 항의를 해야지 이걸 여당에서 이걸 야당의 문제 삼는 게 이걸 오로지 이거를 정치적 논란거리로만 자꾸 치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을 사실 못 믿겠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언론을 잘 안 믿어. 그러면 일본 거라도 한번 믿어보자. 일본에서 자기네들한테 뭐 그렇게 나온 얘기가 거짓말하면서 내놓을 그런 기사 내용은 아니니까 아 이거 맞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답을 해달라, 답을 좀 내려달라라는 게 민주당의 요청 아니었어요? 국민의힘에다가 왜 정부는 발 안 하냐? 아사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일본의 언론만 말만 믿는 거예요. 기사가 나왔으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일본 언론 말만 믿는구나 이러면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건 일본이 왜곡 보도를 했으면 일본에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일본에 관련된 내용이만 나오면 여당은 일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민주당만 물건으로 드느냐. 이제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맨날 이러다 보면 싸움만 하고요. 맨날 민주당이 나쁜 애, 뭐 국민의힘이 좋네 이런 얘기만 하게 돼요.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가 대통령인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일본이 이렇게 방위하면 우리한테는 무슨 보상이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자기네 나라 사람한테는 보상이라도 해준다는데 우리나라는 보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찬성을 합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쓰레기를 자기네 집 앞에다 버리겠대. 근데 그 집 앞은 우리랑 같이 쓰는 집 앞이야. 그러면서 자기네 식구들한테는 야 내가 쓰레기 버리는데 니네가 좀 악취도 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네한테 돈 좀 줄게. 자기네끼리 서로 한 얘기죠. 그럼 우리 집 앞에도 쓰레기를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서 야 쟤네가 버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 괜찮대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혼내주기만 하고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이 우리 보고 버리래.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한테 물어보겠죠. 근데 물어봤다고 또 왜곡 보도 안 해. 왜 맨날 니네는 일본 말만 믿니? 이래. 그럼 우리나라 언론 말을 믿을 수 있게끔 해주든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박용진 기자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뒤에 강요 토시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알수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올여름은 정말 폭우와 폭염의 연속이었습니다. 수해, 산불, 산사태 이런 재난은 뭐 이제 새로울 것이 없는 연례 행사가 돼버렸죠.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던데 그러면 기후위기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낸 대기과학자 조천호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 날씨나 뭐 온도나 기상 이변 같은 걸 보게 되면. 예, 뭐 자료 자체로 보면 좀 심각하네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자료로 보면 그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가 또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거 살아가게 될 때 이거 굉장히 힘들 때인데, 이거는 저한테는 좀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제가 어제 사실은 어떤 애니메이션 하나를 잠깐 봤는데 네.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게 특이한 성격의 사람인데 너는 걱정이 뭐냐 미팅에서 상대방 여자분이 물어봐요. 넌 장래희망이 뭐냐. 예. 난 나사에서 일하겠다. 우와. 고등학생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1000년만 있으면 이 지구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세계가 된다더라. 나는 빨리 이주를 지금부터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물론 뭐 1000년 있다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남학생의 말이 그냥 말은 아니겠다 이래서 했어요. 네, 그거는 근데 좀 아마 달성 가능성은 거의 1000년 후에도 불가능할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서 뭐 화성을 간다라고 하는데 화성에서 우리의 삶을 구축한다? 차라리 남극에서 구축하는 게 수만 배 더 쉽습니다. 그만큼 이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인류를 위한 그러한 딱 맞는 그러한 행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쨌든 화성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못 산다는 거죠, 결론은. 아무튼 화성 갈 생각이면 차라리 남극 가서 살 생각을 하는 게 수만 배 더 쉬운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그냥 잠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봤던 얘기고요. 그 이상기후, 기후위기 뭐 이런 얘기 이제 넘어가지고 기후재난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당하다. 왜 이럴까요? 원래는 이제 기후변화라는 말을 썼었는데 네. 기후변화는 원래 자연에서도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일으키는 것들은 이게 그냥 자연적인 변동성을 넘어서 이게 이제 재난까지 오는 위기까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네. 기후재난,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일상적인 위기나 일상적으로 조금 평균하고 다른 종류의 기후 변화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렇죠. 우리가 해결 불가능해질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재앙의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네요. 예,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도 제가 이제 자연 변동성, 자연적인 기후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이게 다 계산 가능해요. 왜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했었을 때의 속도가 1000년의 1도거든요. 1000년의 1도. 근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 농도를 이제 높여서 지금 100년 만에 1도를 상승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지금 빠르게 변화를 시킨다. 네. 자, 그러니까 그 전에 기후가 딱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이게 이제 속도가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네. 균형이 무너지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증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98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한 250개 정도의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800개를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 평균 기온은 1도밖에 변하지 않았는데 극단적인 날씨는 이미 3배 이상이나 돼버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줄이지를 않는다면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이제 증폭을 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1도는 그렇게 높은 도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큰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변화의 속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유엔 지금 사무총장이 네.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갖다가 오늘날 그 기후 지옥을 향해서 가는 고속도로에서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응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실제로 1.1도를 상승시켰어요, 사람이. 이건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시속
110km를 지금 밟고 네. 있다라는 거고요. 110km에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지만 고속도로에서 110km는 우리 정상 속도라고 속도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1.5도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1.5도 이건 시속 150km 밟았다라는 거든 굉장히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파리기 협약 같은 경우는 2도를 막아야 된다. 시속 200km를 밟는다라고 거의 죽었다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통 시속 한 뭐 130km다. 거기서 10km 가속해서 140, 10km 가속 150. 그 10km 가속할 때마다 위험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이제 우리가 0.1도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이제 위험은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대호님이 기후는 급변하는데 대책은 제자리입니다. 재해는 불가피하더라도 인제는 막아야 될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일반 명제이겠죠. 네네. 근데 가능한 명제인가요, 해결이? 가능한 명제이죠. 우리가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봐도. 아니 이게 무슨 뭐 저기 우주에서 무슨 뭐 유성 같은 게 날라와서 지구를 뭐 부수려고 날라온다. 이거야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이거 우리 스스로 일으킨 일이니까. 아이고 참. 자, 지금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는 솔직히 저는 좀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하도 에어컨도 많이 켜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더운 건지 안 더운 건지 에어컨 없는 데 가면 진짜 솔직히 더운 걸 팍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워낙 냉방도 잘 되고 이렇게 보니까 한겨울에도 솔직히 내복 안 입고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니고 막 여름에는 오히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털로 된 앙고라 털 같은 걸 입고 다니는 게 더 멋이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나쁘다 솔직히 합니다. 자, 지구 온도가 뭐 몇 도 올랐다. 2500년이 되면 빙하가 녹는다. 뭐 남극, 북극 뭐 지금 난리 났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감을 잘 못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송 참사라든가 새만금 잼버리라든가 뭐 카논 모두 다 기후이기 때문에 결국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뭐 오송 참사야 이제 비가 워낙 많이 왔으니까 딱 직접적으로 눈이 보이지만 새만금 잼버리 같은 경우도 뭐 혹은 카눈이나 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태풍 위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냥 기후 위기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의 현상을 갖고서 뭐 기후위기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지금 110년 이상의 관측 자료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예전에 뭐 태풍도 들어오고 폭염도 있고 홍수도 있었고 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현상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게 그러한 어떤 극단적인 날씨가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자연의 변동성 속에서 그렇게 한번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일 수도 있죠. 근데 그 2번 일어났다. 그럼 이제 반복이고 3번 일어났다. 뭐 경향이 있고 4번, 뭐 5번 계속 그런 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변화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선에서 이게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빨라지고 자주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최근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날씨, 뭐 역대급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런 날씨다라고 하는 걸 거의 매년 읽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원래는 뭐 10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일어나야 되는 게 지금 거의 매년 일어나. 그만큼 이제 극단적인 날씨는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보죠. 그래서 그런 변화성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지금 여름만 되면 태풍이 오더라고요. 네. 태풍이 우리나라는 보통 원래 몇 개가 지나가요? 우리나라 1년에? 뭐 한 두 개. 근데 우리나라 정통으로 통과를 하는 거는 뭐 이제 하나 정도고요. 뭐 옆으로 이제 삐껴가는 뭐 서해로 지나간다든가 뭐 동해로 지나가는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뭐 한 2-3개 정도 뭐까지 그렇게 보고 있죠. 1년에 2-3개 정도가 예. 평균이에요. 예. 그럼 이 태풍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죠? 피할 수는 없죠. 그거는 이 태풍,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뭐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뭐 비가 오고 하는 거는 열대지방, 우리 적도지방은 햇빛을 많이 받고 극지방은 햇빛을 적게 받아요.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이 자연은 이 에너지 차이, 이 차이를 갖다 그대로 두지 않고 이 불균형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걸 균형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열대 쪽에 있는 열을 갖다 북쪽으로 보내는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태풍이 바로 남쪽에 있는 열을 북쪽으로 올리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태풍 한 개만 뭐 왔다 갔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저는 계속 기억을 되살려 보면 1년에 몇 개씩 뭐 가을 태풍들 몇 개가 온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들리거든요.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던데. 그러니까 옆으로 지나면 뭐 그렇게 해서 한 2-3개 정도가 영향권에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후재난이
뭐 일상화가 되기도 했고 이번에 뭐 잼버리 때문에 카눈 이것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한두 개만 더 오고 나면 이제 끝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래도 됩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그 기후 전체가, 이제 대기의 패턴 자체가 변했으니까. 불안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때 얼마 전에 왔던 그 태풍이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어요. 원래 우리나라를 그 통과하는 시간은 우리나라 이제 를 딱 들어오게 되면 편서풍 영향을 받아갖고 네. 한 대여섯 시간 만에 이게 쫙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상을 갔다가 우리나라를 계속 지나갔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오래 머무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한테 위험하죠. 피해를 많이 줄 수 네. 있다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어떤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북태평양이랑 고기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패턴이 변하니까 옛날하고 이 진로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달라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특히 그 중에 기후 위기 속에는 기후 약자가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후 약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부 다 약자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요. 폭염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로 이제 야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이제 사망을 하거나 이제 질병에 걸리시고요. 홍수가 났다 그러면은 뭐 산비탈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하천의 저지대에서 어떤 면에서 이러한 그 자연의 재난은 우리 사회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부터 그 공격을 이제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건 네. 산업의 전환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산업의 전환 이제 이런 화석연료 산업의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의 갑자기 그 일터를 잃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당장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하게 되니까 뭐 주유소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이 자동차 정비소가 이제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이미 생겨나고 네. 그럼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분들도 다 사회적 약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환도 굉장히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후를 하더라도 그 기후를 피해서 그냥 예. 편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못하는 사람들이 약자군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가장 첫 번째 피해 대상자들을 우리가 약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우리는 이제 지금 기후 이상 때문에 힘든 거는 일단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우리를 괴롭히는 거, 또 너무 추워서 괴롭히는 네, 거, 네. 그다음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괴롭히는 거, 뭐 눈사태, 산사태 이런 거일 텐데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수도 로마가 지난달 최고 기온이 41.8도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인도 쪽에서는 최고 기온이 45도,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열돔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고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에 조금 오래 살았었거든요. 네. LA 쪽에. 예. 거기에 있는 정말 완전 사막에 정말 건조한 네. 한 데더라고요. 근데 엄청 더운 떼약볕이 그냥 쭉 내리켜서 제가 거기 조금만 더 살면은 야 이거 이러다가 물은 보지도 못하겠다 이런 예, 예. 좀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래도 괜찮아요. 난 무서운데 저 이 정도 되면은 너무 그러니까 높은데. 지금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폭염이 뭐 강해진다, 뭐 자주 일어난다, 뭐 홍수가 뭐 자주 일어난다.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런 게 좀 자주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복 탄력성으로 어느 정도 그게 극복이 가능하다. 누군가 물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근데 단순하게 지금 이 기후 위기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80억이 살고 있는데 이 80억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업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농업은 아무 기후에서나 농업을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지난 12,000년 동안에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기후 조건 자체가 농업을 할 수 있는. 우리 46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이렇게 12,000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했던, 유일했던 이 기후 조건만이 이 80억을 먹일 수 있는 농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날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이 강수량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온의 변화. 이건 결국 농업 생산물에 이거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결국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한 이러한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나고 뭐 이러면은 여기저기 이제 피해를 보게 되겠죠. 작년에 뭐 태풍이 들어와서 우리 포철이 이제 잠겨버려갖고 몇 달 동안 가동을 못하고 네. 뭐 수조 원의 피해까지 들어갔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적 자금을 미래를 위한 가치를 위해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공적 자금을 항상 뭔가 때려 부서진 다음에 그거 복구하는데 돈을 써야 된다. 네. 2도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 공적 자금을 복구를 하는 그거를 완벽하게 복구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복구조차 이제 제대로 되지를 않나? 이거는 다시 말해서 문명이 쪼그라든다. 문명이 붕괴가 일어난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량의 위기, 그 다음에 이런 문명의 위기로다가 지금 그렇게 내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온실가스 국가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고 모여서 네. 뭔가도 해보자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정도 줄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하나의 그런 국제적인 유엔에서 하나의 그런 기준이 다 이미 있어요. 그래갖고 그 기준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네. 그 가능성의 여부가 아니라 지금 국제적인 그런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2050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 30년 후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에너지의 전환이라든가 뭐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는 거의 줄이지를 않고 있다가 이 정부가 이제 끝난 다음부터 이제 좀 줄여보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 개발을 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안 줄이고 있다. 그 다음 정부부터 줄이겠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국제 기준에서 2050년 목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30년 목표가 있습니다. 네, 2030. 2030년에 현재 배출되는 걸 43%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 43%를 줄이려면 지금 당장 줄여버려야지 달성 가능하다라고 그게 국제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 동안은 전혀 줄이지를 않겠다라고 그렇게 보죠. 그래서 그러면 2030년은 네.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고 뭐 해갖고서 이건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이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IPCC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으로다가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각 그 부분에서 줄일 수가 있는지 그거 이미 과학적으로 다 계산 다 해놨어요. 그다음에 그 비용까지도 다 계산을 다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1톤당 $100 미만의 기술을 갖고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거 2030년까지 그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절반 이상 현재 배출량은 절반 이상 줄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기준은 우리가 기술이 없고 돈이 없어서 2030년까지 43%를 못 줄이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세상을 가고자 하는 어떤 장애물들, 정치적, 경제적 이런 장애물들의 이런 기득권들이 그런 세상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실력이 없고 지금 기술이 없고 돈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는 전혀 지금 뭐 몇 년 지금 당장 줄여야 된다. 그건 현재 기술력으로 당장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게 국제 기준인데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다고 뭐 특별한 뭐 연구 개발을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네. 그냥 말만 지금 내뱉어 놓고 지금 이제 그냥 이 정부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세워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정부보다 산업부는 목표를 더 낮추고 원전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태양광 포함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안 한다고 그러고 원전만 계속해서 뭐 어쨌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모순적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IPCC 6차 보고서 2030년까지 네. 이제 줄여야 되는 그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원전도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에 비해서 그 양 자체가 10분의 1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에 비해서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고 네. 지금 그렇게 계산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왜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유일하고 독특하게 지금 원전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나 그런 하는 얘기 처음 굉장히 좀 들었지. 특별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 그만큼 우리는 세계 주류에 일어나는 어떤 흐름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원래는 주류 흐름에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딱 이탈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워낙 그 핵발전 이쪽에 그런 어떤 그 지금 정부가 잘 사용한 그 카르텔이가 워낙 거기가 수십조 원의 그 돈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뭐 그러한 정부들도 거기에 뭐 시달려서 언론이고 뭐고 다 그냥 그 핵발전을 그렇게 외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뭐 방향이 전 정부라고 해서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그 힘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네. 전 정부조차도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고요. 네. 지금은 더 이제 악화된 그런데 그런 더 상황. 악화된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그게 충분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예, 예. 이번 정부는 그것마저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 사실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각성을 모르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같은 것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할 텐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봐야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냐.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질문이어야 되냐면, 미래 기후 위험, 아까 말했던 그런 식량의 위험, 그 다음에 문명이 붕괴가 되는 이런 위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무슨 2200년, 2300년이 아니라 금세기 안에 지금, 이번 세기 안에 지금 일어나고, 5년 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뜯어 고쳐야 되냐, 지금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방향성을 갖다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뭐 NDC 뭐 이런 정책처럼 뭐 도무지 뭐 그냥 말장난 비슷한 이런 정책밖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고의 전환, 사실 우리는 그래도 예전부터 전환은 좀 일어나가지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다가 예전에 막 그냥 분리수거 하도 해라 그래서 이것저것 하긴 해요. 저도 집에서 어제 하루 종일 뭐 이거는 씻어서 말려가지고 뭐 어디 넣어놓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너무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 대부분 그냥 아무 신경 없이 그냥 음식물이고 뭐고 다 섞어서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면 쟤네는 왜 저러고 사는데 우리는 이러고 살까? 이 생각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이제 그렇게 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거,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해갖고서는 되는 게 아니죠. 예,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좋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내야 되고 지금의 세상을 또 바꿔내야 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가 국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갖고 우리한테 지금 강제가 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안 하면 다른 곳이 이제 안 하면 뭐 내가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바로 이제 국제 정치적 합의 체계. 그래서 98년도 교토 의정서를 맺을 때만 해도 선진국도 우리나라 빼줬어요. 선진국들만 이제 온실가스 줄인다라고 했고 2015년에는 이제는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상관없이 다 여기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자발적이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새로운 또 그거 협약을 또 맺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더욱더 강력한 그다음에 또 강제 조항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질 끌려다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남이 안 하는 걸 지금 탓할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쟤네는 안 하면은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솔직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장 안 하는 나라예요.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이 기후 깡패라는 지금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러니까 우리 정도 사는 나라들은 거의 그 2000년 이후에 거의 이거를 늘리지는 않았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늘려온 그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살만한 놈이 계속적으로 화석연료를 더욱더 태웠다라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 깡패라고 그러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남이 안 한다. 지금 그게 아니라요. 지금 거의 우리는 뭐 지금 중국, 인도 그 다음 정도로다가 이 배출량을 늘려온 그러한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누구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막 집에서 재활용한다고 플라스틱이냐 아니냐고 뭐 종이를 뜯어서 버리냐 마냐 페트병이 투명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의미가 없군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뭐 그렇지를 않으면 이거는 뭐 야. 세계적으로 요구도 없는. 자, 이런 기후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거는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좌파에서 이걸 위기론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네. 호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맞나요? 좌파적인 주장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뭐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가 들어섰던 그 국가 그 아젠다, 그러니까 의제의 가장 첫 번째로 기후 위기 대응을 갖다가 이렇게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좌우파의 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좌우파의 문제가 아니냐. 오늘날 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라고 하는 건 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유한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세상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내달리다가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 버렸어요. 넘어섰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 우리가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투자를 해갖고 그 이제 이익을 갖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구가 갖고 있는 생성의 능력, 지속 가능한 생성의 능력을 이미 넘어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삶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지구가 한 1.8개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는 투자한 잉여를 갖고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 자금을 지금 원금을 지금 까먹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원금 까먹다 보면 결국 파산을 해버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좌우의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지구의 물질적 이 유한성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 에너지의 그 유한성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냐라는 걸 이걸 묻는 건데 이거를 좌우파의 이 문제로 본다라는 게 좀 한가한 질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예 그건 그렇게 연결시킬 만한 건 예. 아니군요. 자, 근데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결국 기후 위기에서 개인이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거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기업이 국가하고 같이 손을 맞춰가지고 이걸 타개해야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아리백 뭐 어쩌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아리백은 정확히 뭐고 이건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아리백.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이제 유엔 차원에서 국제 정치적인 이제 합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강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 주류 시장에서 바로 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가 바로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바로 그런 물건을 우리는 사용하겠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한 달 전에 독일의 그 자동차 이제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 보고 그 화석연료 갖고 만드는 부품이니까 그거 이제 계약 안 하겠다. 한다. 벌써 그러한 것들이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 국가 그 산업의 이제 기반인데 지금 애플이 지금 2030년이 되면 그러면은 아리백 100% 실시를 한다. 그래서 우리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보고 그 지금 거기 공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청이 하청 끝까지 다 추적을 해갖고 거기에 재생 에너지가 아닌 화석 연료를 태웠거나 핵발전도 못 들어갑니다. 핵발전도 연료봉이 들어가야 돼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재생 에너지가 아니죠. 오직 재생은 수력, 태양광, 풍력만이 재생이에요. 이거로다가 전력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반도체, 이러한 전자 부품만은 지금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지금 탄소국경 조정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 태워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관세를 때리겠다. 그게 이제 유럽연합 이미 협의에 지금 들어가 있고 미국도 곧 우리랑 지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금 대한민국 우리의 영토 안에서 우리의 뭐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만 오늘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 참여의 조건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나? 그러면 뭐 폭염, 홍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장의 위기, 경제 위기,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외부 의존도가 높고
높은 이게 세계 수출과 주리 시장에 관련된. 거기에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네. 그 경제 위기를 첫 번째로 당하게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기후 위기 대응에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적극적인가요? 아닌 것 전혀 같은데? 아니니까 네,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그 거꾸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지금 기후 위기보다도 이 정치가들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위기의 그러니까 본질이 있다. 세계의 흐름이나 세계의 기준이나 이런 걸 맞추지를 못하고 우리 전혀 지금 혼자 막 동떨어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 우리가 이 세계 주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해야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삶을 유지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바로 그 주류 시장의 참여 조건 자체가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를 하는데 진짜 한가하게 우리의 정치들이 지금 내팽개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위기의 본질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리백 얘기했지만 솔직히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전체를 다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제품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그 높은 비율을 갖고 네, 있는데 네. 지금 독일이 위도는 우리보다 한 15도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끌고 오면 저기 몽골 쪽에 가 있는 나라입니다. 너무 높아요. 네.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이게 태양광 효율이 훨씬 더 세죠. 좋아져요. 예. 우리는 독일에 비하면 태양광 천국인 나라예요. 그 다음에 풍력이 물론 독일보다는 약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해양 풍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전을 대체할 정도로 굉장한 많은 그런 전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양 풍력에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랑 비교를 하냐면 저런 저희도 사막하고 비교를 해서 대한민국은 태양광이 너무나 안 적은 맞는다고 나라야 막. 그러고 네. 그다음에 저 북극의 바람 센 곳하고 비교를 해갖고서 뭐 풍력이 안 된다. 된다고 그러고. 독일이 지금 뭐 저기 북극권에다가 풍력단지 만들어 놓고 지금 저기 사막에다가 지금 무슨 태양광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자기의 영토 안에 만들어 놓고 네. 저렇게 올려놨거든. 그러면서 지금 독일이 올해 원전을 다 폐쇄 다 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다가 2030년까지 지금 이 태양광 풍력을 갖다 80% 수력까지 해서 80%를 올려버리겠다. 전력에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들은 이제 2030년 그 이후가 되게 되면 거기는 더 이상 이러한 어떤 비용이 이제 안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뭐 석탄이나 핵발전 이건 끊임없이 비용이 들어가야지만 유지가 되죠. 지금 그들은 지금 투자를 해갖고 우리 그 독일의 미래 세대들은 그 공짜에 이제 그 전력을 갖고서 그들의 산업을 일고 그들의 삶을 가는데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계속적으로 핵발전, 석탄, 그다음에 핵발전 핵 폐기물이 나오고 그거 고준위 폐기물장 이런 거 만들면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이거 유지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다 우리가 지금 누렸던 에너지 그러한 어떤 뭐 싸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 미래 세대들은 다 그 짐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미래 세대를 전혀 걱정을 안 하는 이런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정말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부끄럽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나 이번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나 이런 거 관련한 사업들 다 뭐 죽이고 니네 문제다 계속 이렇게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이제 미래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정치가 해야 저 돼요? 모양이니 뭐 시민이 끼어서 연대를 해갖고 아무튼 선거에서 그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조천호 교수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조천호 교수님이 저 약간 시니컬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조금 잘 모르는 상황에서 했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지금 너무 뻔히 보이는데 바보같이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솔직히 좀 답답하고 속상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굉장히 욕망의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보통 욕망이 강력한 사람이면 영악하거든요. 네, 그것도 그런데 없어. 지금 이 정부는 뭐 미국 갖고 우리 미래 세대 먹거리인 네. 무슨 뭐 전기 자동차 뭐 배터리 그다음에 말로는 태양광 이런 거 공장 미국에다 다 지어주겠다. 네, 우리나라는 뭐냐고 도대체. 도대체 그런 거를 협상을 하고 돌아오는 네. 미국에 그런 거를 줘달라고 그래도 안 하겠다라고 그런 걸 해야지 그런 협상을 그러니까요. 해야 되지. 네. 세상에. 그래갖고 이 욕망의 정권이 영악하지도 않고 바보스럽고 오늘 아주 제가 아주 답답해요, 답답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교수님 모시고 한 번 더 이걸 신랄하게 한번 비판하는 거 해야 돼. 아니, 왜냐면 나는 지금 현대 상황인지 알았어.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또 사람들끼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내야 되니까 한번 제가 또 모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천호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 하겠습니다.
되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우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죠.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좀 전에 우리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문가 의견 들어봤는데 앉아서 들으셨잖아요. 어떠시던가요? 경제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이제 물이 사라지고, 네. 그 다음에 지구 반대쪽에서는 뭐 극한의 이제 무더위가, 우리는 굉장히 폭우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시해왔던 이런 이제 환경 오염이 결국 지구를 공격하고 우리 이제 생활에 직접 밀접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몸소 깨닫고 있잖아요. 물론 선진국들은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본 셈이고, 네. 이제 신흥국, 우리를 포함한 이제 신흥국들의 경우 아직도 이제 가야 할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 세계가 이 문제를 공감하면서 공장 가동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차량 가동 줄여서 친환경으로 가고, 그래야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지구가 온난화가 멈춰야만 끝나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북극곰이 진짜 먹이를 찾아서 정말 이 살얼음 깨지는 이제 북극을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걸 우리가 몸소 목격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요즘 보면 동남아 기후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콜이라고 해서. 네, 아열대. 스콜이라고 해서, 야, 햇빛 쨍쨍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비가 내리치고요. 또 바로 옆 동네에서는 또 쨍쨍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전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농산물도 영향 미치고 있어요. 열대 과일 작물들이 점점점, 옛날에 귤은 제주도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경상도 전라도에서도 나고요. 그다음에 옛날엔 좀 달았는데 요즘 달지도 않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능한 한 에어컨 사용 줄이고 자동차 사용 줄이고, 네. 이제 배기가스를 좀 줄이는 방안을 전체가 좀 공감하면서 그런 게 이제 좀 협력을 하지 않은 이상 이게 참 지구 문제, 온난화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기후 재앙 얘기까지 지금 했고,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했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되게 작은 것밖에 없어요. 뭐 일회용 잘 안 쓰기, 분리 배출 잘 하기, 가급적이면 쓰레기 안 나오게 열심히 하기, 뭐 이런 건데, 그런 거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나라 전체적으로 풍력 발전소 짓고 태양광 많이 하고 원전 없애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 된다. 그게 우리 당장에 이런 뭐 미친다기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안 사겠다는 게 지금 사회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가장 앞장섰던 게 유럽이에요. 네. 근데 이번 위기 겪으면서 자꾸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로드맵을 지연시키고 네. 다시 원전이라든가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다 보니 그 국제적인 이제 합의가 조금씩 와해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와해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또 위기의 순간에 항상 뭉치는, 또 똑똑하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잘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지금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중국 부동산발 위기가 심상치 않은 헝다. 중국에서 지금 이 원흉이 뭐 헝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최대 민간 개발업체 부도외기가 고조가 되면서 금융위기가 심각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말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부동산발 위기로 인해서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까지가 지금 지난 주에 나온 얘기예요. 자,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갑자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쉬운 경기 이제 부양 수단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PF가 문제고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경제 부가가치의 4분의 1은 부동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부양에 좋은 수단인 건 맞지만 침체기에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최대 민간 이제 개발업체, 부동산 개발업체 1위, 2위, 3위 업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요. 국영기업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하셨던 시발점은 2년 전에 헝다라는 업체였어요. 이제 헝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비구이 위안이라는 네, 컨트리 가든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 비구이 위안이 삼성 레미안이라면 헝다는 현대건설 더 H예요. 그리고 완다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이 업체는 GS 자입니다. 그러니까 1, 2, 3위가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이 비구이라는 업체가 도대체 6년 연속 2022년까지 1등이었는데? 주택 판매 1위 업체. 네. 예, 1위 업체였습니다. 발단은 이 회사가 지난 7일자로 돌아온 달러 표시 10억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300억 원 정도를 못 물었어요. 어머나, 겨우. 겨우 300억 네. 원이라고 할 텐데 이 회사가 전체 진 빚은 한 263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빚에 대한 연말까지, 올 네. 연말까지 갚아야 될 이자만 7조 7천억 원 상당이에요. 이자만. 이자만.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금방 오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왜냐, 여기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한 3천여 개가 되는데 거의 올스톱이에요. 어떤 데는 현장에 지금 소비자들이 가서 누웠어요. 누워버려요? 아, 예. 네. 내가 지급한 돈 내놔라. 지금 환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자를 300억 원 못 불었다고 바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은 아니고 30일 정도 여유를 주지만, 그러나 지금 연내 갚아야 될 이자 등을 감안하게 되면 결국 디폴트,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이 업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업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 업체한테 돈 빌려준 금융사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금융사는 만기가 돌아온 만기 상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 이게 부동산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초기다. 이제 40년 중국의 호황은 물 건너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비구이 위안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이게 지금 3년 연속 1위였는데, 실적 1위였는데 갑자기 채무 불행에 빠지게 됐다. 맞습니다. 이 얘기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레미안이다 말씀드리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채무 불행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는 빚을 연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돈을 못 갚아서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비구이아는 포브스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하나로 꼽히면서 정말 중국이 자랑하는,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아파트 개발하는 회사야. 자산만 한 300조 원이 되는데, 사실은 중국 정부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동안은 이제 굉장히 규제 일반되었습니다. 왜냐? 이게 계속해서 법을 키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 사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한 가구가 이제 두 채 이상 갖지 못하도록 대출 규제, 각종 이제 투기 억제 나서다 보니까 과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부동산 개발업체들한테는 압박이 된 거예요. 네. 금리도 올라가죠. 대부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행했던 업체들이 부동산 현장이 멈추고, 또 이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도시봉쇄령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까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판매가 급감한 거예요. 판매가 급감하니까 그 여파로 상당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건물을 짓다 중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돌아온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만 거의 이 비구이안이 거의 한 10조 원대 손실을 봤어요. 이미 자본 잠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억 원의 이자조차 못 갚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헝다는 그럼 갑자기 왜 파산보고 신청한 거예요? 이게 2021년도에 채무 불이행이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2021년에 이 업체는 계속 부채로 연명해 왔어요. 부채만 한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360조가 넘거든요. 여기가 부채는 비구이 위안보다 더 많아요. 2021년 자산 청액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이 지난주 이제 뉴욕 맨해튼 법원에다가 파산보호 신청 접수를 했는데 아직 중국 내에는 파산보호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외 채권자들로부터 이제 채무 변제 시간을 좀 벌어서 어쨌든 이제 이 미국 채권부터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여기 기업 부채도 한 100조 위안 정도여서 이미 전체 부동산 전체가 힘들어지니 처음에는 이제 이 2021년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전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조금은 정부 차원에서 약간은 봐줬어요. 봐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 시간은 걸었지만 금융위기로 확전되지는 않았지만 이 업체가 계속해서 부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부동산 이제 경기 하강 국면을 맞다 보니 이제 이 업체로 인해서 이제 헝다 이외에도 비구이안에도 완다라는 업체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동산 위기가 이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는 이제 부동산 업체들이 무너지게 되면 특히나 이제 지금 중국 경제가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소비, 생산, 투자, 트리플 다 지금 예상보다 좋지 않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난해는 중국 경제 봉쇄령으로 인해서 제로였어요.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올해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여기다 수출도 좋지 않아요. 특히나 미국과 경쟁하면서 신기술의 경우에는 거의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인들조차도 이제 미래 경기가 좀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저축률이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오,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점점점 그동안은 사실 거의 한 5%, 7, 8% 넘는 성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당초 중국 정부가 예상했던 5% 안팎의 성장이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이 발단이 돼서 아마 지방건설사들은 특히나 이제 수백 곳이 연쇄 파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아파트 공사는 중단되죠.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가 이어지죠. 이게 부동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비구이안한테 돈 빌려줬던 부동산 개발 업체한테 돈 빌려줬던 중국의 10대 투자 신탁회사가 최근엔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의 금융상품마저 이제 이 지급하지 못하는 네. 원리금 상환을 못 해주는 이 리스크까지 이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중국 정부가 이 헝다 사태를 비롯해서 모든 그 곳의 지표가 지금 안 좋아지면서 침체 우려가 너무 커지니까 실업률도 지금 커진 상황 자체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중국은 청년 실업률을 이제 만 16세부터 24세까지 통계를 잡는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 17%.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이제 소화해야 되는데 잘 안 그렇죠. 됐습니다. 네. 이럴만 하더라도 한 17% 선이었는데 6월에 정점을 찍었어요. 21.3%. 오, 너무 넉달 높은데? 연속 20%가 넘은 거예요. 네. 근데 지난주에 7월 통계를 발표해야 되는데 갑자기 빨리 청년 말했어요?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왜일까?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중국은 대학교 학교 개발이 9월에 새 학년이 시작이 되고 7월에 졸업해요. 7월 졸업자가 1158만 명 정도 됩니다. 1158만 명? 네, 사상 최대예요. 네. 사상 최대인데 이들이 곳이 없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경기가 안 돌아가고 공장 가동이 안 되고 투자를 줄이다 보니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 7월 실업률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는데 문제는 중국에 있는 경제 담당들조차도 이미 청년 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3월 수준의 46.5%에 달하는 이제 이 실업률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돈 못 벌고 취업을 못 하게 되면 부모 밑에 얹혀 살잖아요. 캥거루족. 캥거루족.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당국자가 이런 걸 꺼려서 의식해서 청년 수치, 최악으로 사상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좀 통계를 좀 조작하는 거죠. 이른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만 네. 득이 될 게 없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청년 실업률 공개를 미루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중국이 그렇게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궁극적 이유는 결국 중국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악영향 미칠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연중 최저치다. 중국발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PF 정말 뭐 지난번부터 PF 문제 있었었는데 계속 몇 년 동안 PF 문제잖아요. 이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위기가 전염되는 게 금융시장이에요. 특히나 외환시장. 네. 외환시장이 이번 달 들어서 거의 한 원달러 환율이 70원 넘게 올랐어요. 1,200원대에서 1,270원대에서 지금 1,340원대까지 올랐거든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미국은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네.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은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근데 우리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원화는 위안하고 같이 움직여요. 아, 신흥국 그래요? 통화로. 그러다 보니 지금 외환시장에서 중국 역시 이제 이 포치라고 해서 그동안 달러당 7위안을 지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졌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거의 지금 16년 만에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미국발 악재, 중국발 악재를 동시에 받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식시장도 영향이 컸어요. 주식시장. 외환시장도 영향이 컸지만 주식도 지난주에 엄청나게 이제 이 2,500선까지 이제 흔들릴 정도로, 장중 흔들릴 정도로 이제 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중국만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기재부 내외 24시간 이제 모니터링 점검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늘 위기는 약한 뇌관을 거치는데 우리도 약한 뇌관이 부동산 PF예요. 그러니까요. 새마을금고에서 시작이 새마을금고. 됐지만 네. 증권사며 그리고 이제 다른 저축은행으로 이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전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리스크가 더 확산되기 전에 좀 더 이제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 네. 또 수출도 걱정입니다. 대중국 수출 아직도 이제 비중이 낮아졌지만 20%고요. 반도체 40%는 중국한테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저렇게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우리가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더 큰 문제가 또 좀 다가왔어요. 유류세. 지금 2달 동안 휘발유 가격이 1,700억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정부는 이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세수가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류 할증 관련해서 유류세 인하가 계속 그동안에 조치가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그만둬야지라고 하는 타임이 될 때마다 유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요. 휘발유가. 그래서 6주 연속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올라서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부에서 2달 연장하기를 결정했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해결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갈 예정이고 유류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간 기준 6주 연속 올라서 전국의 이제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00원대 넘어섰고요. 서울은 1,800원대예요. 네. 아마 일주일 전에 휘발유 넣으신 분은 기름 넣으신 분은 지금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0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에. 일주일 사이에.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21년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의 지금 2년 가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받게 되면 좀 까먹는데 네. 인하폭도 계속해서 커지다가 잠시 조금 이제 국제유가가 잠시 하향 안정선을 보일 때 조금 낮춰놨어요. 휘발유의 경우에는 37%에서 지금 25%가 낮아졌지만 이걸 만회하나? 이번 달 말 일몰이 종료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원상복구하게 되면 휘발유 리터당 205원 더 붙어요. 2,000원 넘어갑니다. 200원이 더 붙어요? 200원. 세금 깎아준 게 200원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경유는 더 많습니다. 212원이 더 저렴하게 지금 넣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제유가가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인하 체감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고민했어요. 이거 사실은 상반기만 세수가 40조 원 가까이 부족하니 덜 거쳤기 때문에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서 지난해만 5조 원 넘게 펑크가 났고요. 상반기에만 7천억 원 넘게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한 겁니다. 유류세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이번에는 환원하자. 유류세 다시 그냥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거 리터당 2,000원 가면 민심이 흉흉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한 넉 달 내지 6개월 정도를 이제 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데 단 2달만.
2달만 해보고 10월 가서 국제유가 흐름 봐서 추가로 그 이후에 할지 여부는 결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류세랑 인하에서 휘발유 경유 LCB 표반은 이 지금 조금은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국제유가의 상승에서 올라가는 이제 국제선 유류 휘발증료라는 것은 어차피 그건 뭐 항공사의 이제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먹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이제 이 발권일 기준이니까 9월부터 올라가니까 빨리 9월 이후에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8월 이전에 발권하시면 조금은 도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국제유가가 지금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유. 중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수요가 여름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 못 갔더니 이제 폭발적인 수요. 여기다가 오페크 플러스는 계속해서 감산하면서 국제유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IEA는 아마 좀 더 국제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도 문제예요. 일반 주유소들은 이렇게 너무 빨리 올려요. 네. 반영시키는 거를. 네. 그동안은 분명히 조금 저렴하게 들어온 이제 저가 재고 물량도 있을 텐데 너무 빨리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정부도 이 부분을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되게 우울한 소식이 계속 많았는데 또 시원한 해결책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군요. 중국이 우리하고 정말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이 중국을 너무 배관시하고 무시하고 미국 쫓아가가지고 으쌰으쌰 한다. 이게 선 그래서 딱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실리를 따지는 게 결국 외교고 경제고 정치 아니겠습니까? 좀 제발 생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벌써 29.4만 명이 됐습니다. 구독. 조금만 있으면은 30만 명 돌파할 것 같은데 좀만 더 힘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8월 안에 6천 명만 더 오면 30만 명 되겠네. 지금 8월 21일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영친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남은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